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고전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제목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4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관왕을 차지한 명작으로 꼽히지만 노예제를 미화하고 남북전쟁 당시 활동했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만행을 정당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비해왔다는 지적은 고민해볼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 소설을 쓴 작가 마거릿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여주인공의 생존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전쟁이 사라진 시대에 아직도 길 위의 생존을 고민하는 흑인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영화 속 명대사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내일이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됐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청년유니온을 차례로 연결해 최저임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문제에 대해서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이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방역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이 수도권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 환자 중 8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6월 이후에는 약 97%가 그 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 반장은 소규모 종교 모임과 방문 판매업소,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확산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특히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감염 사례에서는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70%에 달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 신규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요. 이 지역 감염자 신규 발생자가 40명이고 해외 유입이 5명. 그래서 총 45명이 오늘 늘어나서 총 11,900
47명이 됐는데요. 이 지역 발생 40명 가운데 절반인 20명이 서울이고 그 밖에 15명이 경기에서 5명이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전부 다 수도권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뭐 역학조사든 아니면은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전파가 이루어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자를 차단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차단이 안 되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어린이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네, 서울 구로구는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관내, 그러니까 구로구 68번 코로나 환자로 확진됐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집단 감염으로 확진됨에 따라서 어제 검사를 받아서 이제 그 당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무증상 상태인데 이틀 전인, 그러니까 8일 오전에 관내 어떤 A 유치원에 네. 등원을 했고 오후에는 또 B 학원에 등원을 했는데요. 해당 유치원과 학원에 이 구로구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를 해서 오늘 오전부터 유치원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이 유치원생들과 유치원 관계자 또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이 학원생 등의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원생한테 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또 그리고 서울에서 60대 택배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이 택배 기사분은 이 금천구 소재 이 예수비전 성결교회 관련된 이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 관련 첫 번째 확진자는 이 69살 남성인 이 독산 사동 금천구 19번 환자인데 이분이 지난 9일에 확진을 받았고요. 10일에는 이제 금천 20번 환자 등 3명이 그리고 오늘 이 독산 1동 주민인 67세 남성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나온 환자 가운데 이 영등포구 46번 환자가 CJ 대한통운 이 영등포지사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분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이틀 동안 이 영등포 지점 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 택배기사의 접촉자를 검사 중인데 네. 숫자가 약 2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뭐 지난번에 그 재수학원 있잖아요. 재수학원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네네. 외주최 직원이 감염이 된 적이 있는데 학원생하고 거기에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더 추가로 감염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방역 조치를 사전에 취하고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다른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좀 제발 좀 그런 결과가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관람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일도 있었어요. 네, 서울 송파구는 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다녀간 관람객 중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이 같은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검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10시까지 이 영화관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 26살 여성이 이제 관악구 70번 환자로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이 당시 시사회에는 4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송파구는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해서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해서 이 자가 격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8일 저녁에 시사회에 가기 전에 오후 3시께 이제 롯데월드몰에 도착해서 커피점, 음식점 등도 이용을 했는데요. 또 이곳을 오갈 때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이 관람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관, 커피점, 음식점 이제 이런 곳을 상대로도 이 방역 조치를 하고 근무자들도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입장권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진이가 이번 달 4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표를 6,000원에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금 이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취지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뭐 영화계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뭐 영진리에서는 뭐 그동안 영화관에서 감염자가 나온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상영관 안에서는 무슨 뭐 대화를 한다거나 사람들끼리 뭐 접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중 이용 시설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인데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영화 영화 시사회에 확진자가 다녀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실 좀 다녀간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화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겨가지고 지금 영화관들이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점을 또 감안할 거고 또 영화 산업 전체에 그게 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쿠폰을 나눠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방역 대책하고 그 조치가 서로 맞는 것이냐 아니면 상호 충돌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좀 전해졌네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완치자가 일주일째 6배가 늘었다고요? 네, 제약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이 코로나 완치자 1,600여 명 가운데 75명이 혈장 공유를 약속해서 지난달 3일 12명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코로나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을 확보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시 녹집자가 이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이 코로나 완치자 혈액 속에 혈장을 원료로 하는 이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혈장 치료제는 이 혈장에 있는 항체를 농축해서 개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완치자들의 혈액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개발 단계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75명, 그러니까 상당한 수가 지금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완치자마다 네. 이 그 혈액 속의 바이러스를 이제 무력화하는 그 항체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딱 100명만 채우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공여자가 많을수록 이제 샘플이 많으니까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완치자가 1,600명요. 1,600명인데 75명이 혈장 공유를 약속했다.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들어보니까 이게 또 혈장을 이 공여를 받을 만한 병원이 전국에 4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네, 그래서 지역 두 같은 번이나 또 경우에는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헌혈하려고 서울까지 뭐 물론 이제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헌혈하러 서울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고요.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이제 완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지금 뭐 어떤 목적으로 이제 혈장 그 공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보건연구원 등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접근성을 좀 좋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최소한 국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분들이 혈장 공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번아웃, 그러니까 정서적 스트레스하고 탈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 방역 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 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고요? 네, 경기도가 이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임직원 1,600여 명 전원에게 이틀간 특별 휴가를 주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뭐 휴가를 뭐 당장 뭐 내일부터 가라는 건 아니고 병원 네. 사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또 격려 메시지를 내고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기도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기도 의료원은 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이번 달 10일까지 확진자 780여 명을 뭐 입원 치료를 했고요. 또 선별진료소 운영, 뭐 해외 입국자 및 응급질환자 선별진료 등의 주력을 해왔습니다. 네, 유엔이 우리 정부의 그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엔 그 이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라고 예. 뭐랄까요,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들의 알 권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펴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할 경우에 회원국을 방문해서 뭐 이제 뭐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데이비드 K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번 달 44차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할 예정인 전염병 이교와 표현의 자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런 정보 수집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접촉자 또 확진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한 건데요. 이 데이비드 K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 이 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당하는 대상보다는 이 정보를 이제 받아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정보가 뭐 누출된다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시민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이 또 우선한다. 이렇게 또 평가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평가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생활 보호 조치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네. 여야 간에 어떤 거 오가는지는 아직 골밑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오전 오후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한 8시 반 정도에 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일단 가졌고요. 또 오후에는 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추가로 회동을 가졌는데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뭐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요. 이 언론 전화 인터뷰를 가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척 없이 헤어졌다. 그리고 내일 한번 또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냥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계속 그렇게 그 공언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인 흥정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된 원인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 입법을 막아서며 대립과 파행을 초래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꼭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들어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한두 개 위원장만 이제 야당이 기선을 제압하는 차원에서 이 한두 개라도 단독 선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중에서 7개는 통합당에게 줄 수 있다. 그건 줄 수 있지만 법사위하고 예결위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테면 지난주죠. 6월 4일에 이제 홍익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 조건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우리가 가져오면 의석 비율대로 11대 7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원구성을 전제로 협의해오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18석을 다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18석을 다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원칙대로 원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18석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법사위를 윤리위원회하고 합쳐가지고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자 이런 제안이 담겨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뭐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에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법사위를 이대로 놔둔다면 반드시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여당이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야당이 가져간다면 더더욱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이제 기존 사법부, 검찰 등을 관할하는 이 사법위원회 기능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 남게 되는 사법위원회를 윤리특위 상설화를 하는 김에 이 사법위원회랑 윤리위원회를 합치자. 상설 윤리특위를 합쳐가지고 윤리사법위원회로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체계자구 심사권은 이제 그래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폐지가 되고 이 기능을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넘겨주자 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국회 그 상임위 구조 개혁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또 그 뭐 국회법 개정안에 뭐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뭐 주요 내용은 지금 짝수달에 원래 임시국회를 하기로 지금 국회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매월 1일에 그러니까 1, 2, 3, 4 그 정기국회 기간을 빼고요. 이제 1월부터 쭉 이제 매월 열도록 하자. 그리고 원래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예 날짜를 명기해서 뭐 본회의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고 상임위는 뭐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하는 걸로 아예 그냥 법에 언제 하는 것으로 박아놓자. 또 이제 관행상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할 때는 만장일치로 했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걸 명분 규정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이제 그 취지에 맞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동안은 합의와 협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과반수 원칙에 좀 더 충실한 대신에 그것도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계속 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은 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좀 같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원래 일하는 국회법 원래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불출석 의원의 세비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았었나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뺀 건데요, 민주당에서요. 예.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자 이런 그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취지는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세비 삭감이 아니라 이제 뭐 누가 결석했다 이 명단을 그러니까 국회의장에게 공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을 심사하면 그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네. 뭐 여기에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이제 이거를 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거 사실 그걸로 충분하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그 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이제 그 브리핑을 한 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는데 이 불출석 의원에게 페널티로 세비를 깎자고 하는데 그건 정치 업무의 다름 아니다 하면서 이 전체 회의 출석 상황을 회의 다음 날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나 지역 주민이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 안 하면은 불성실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또한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대로 그냥 원칙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기존까지에 있었던 그 통합당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전혀 후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비대위 공개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제 하는데 그럴 경우에 내일 이후에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돌아보고 협치를 통할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쉽게 극복되는 거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또 이렇게 경고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쪽이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일이 이제 원구성 협상 시한의 마지막 날 D-Day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나갔고 사실 이제 그 박병석 의장과 이번 주 월요일에 회동을 했을 때 그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시간을 주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준 건데 그게 이제 그 잠정적으로 설정한 시한의 마지막이 내일 오후 본회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원구성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박병석 의장은 사실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중재를 좀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오전에 이 박 의장 주재로 아침 8시 반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박병석 의장이 이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다른 게 없다는 실망감이 든다. 사실 여야 양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모두가 노력해서 서로가 양보하는 합의안을 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야 모두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질책성 발언이긴 한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본회의를 연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좀 더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일 각 상임위별 그 소속 의원들을 좀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을 선거를 하려면 일단 어떤 상임위에 누가 그렇죠. 배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거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또? 통합당은 안 내겠다고 이미 안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통합당 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비대위에서도 하고 기자들 만나서도 하고 언론에 나가서도 했는데요. 네. 아니 상임위원장을 뭐 누가 어떻게 어느 당에서 누구를 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이 어떤 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통합당 내부에서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경선을 해서 그러면 당선된 사람을 포함해서 위원회 명단을 내야 되는데 뭐 누가 위원장이 될지 뭐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냐. 뭐 이게 그 여당에서 듣기에는 뭐 결국 발목 잡기 시간 끌기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주호영 대표 말도 나름대로 논리가 없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상임위원들 누구를 선임을 할지를 제출을 하고
국회의장이 그걸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예.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잖아요. 절차상으로만 보면. 예. 그 만약에 이제 그 국회법에는 이제 이틀로 돼 있는데요. 그 기한 동안에 그 교섭단체 대표가 그 희망하는 상임위원 명단을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긴 합니다. 법 규정에는요. 네. 다만 지금까지 그거를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뭐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도 약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겠죠.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에서 상임위원 제출해서 그냥 국회의장이 선출해버리는 절차로 갈 수는 있는 건지 하여튼 좀 굉장히 복잡하네요. 예, 단순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로 과연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슈 선점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하는 평가를 요즘 받고 있잖아요. 네. 뭐 기본소득제도 그랬지만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청을 설립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이게 그 뭐 통합당 의원들이 농담으로 영화 기생충에 빗대서 김종인은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오늘은 그 간담회가 열린 건데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포용성장 뭐 무슨 K 헬스케어 이제 뭐 특히 뭐 기본소득 등등의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기본소득만 이제 다 기사가 크게 났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4일에 발표했던 거에 좀 이제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그 취지를 이제 오늘 그 간담회 인사말에서도 되풀이를 했는데요.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4차 산업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4차 산업 미래가 걸려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해서 정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민간인 소유한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거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데이터청을 그 자기가 제안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데이터청 설립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도가 아니고 네. 사실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네. 건데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제 야당 지금 대표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이를테면 뭐 그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그 뉴딜 데이터 기반 네. 뉴딜 정책에 상당히 이제 보조를 적극적으로 맞추는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네. 아니 야당 대표 입에서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 같은 얘기를 하다니 이제 그게 여야 모두에게 약간 충격을 줬다는 면이 있는 건데요. 뭐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이제 데이터청 관련 이제 얘기를 좀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본부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데이터청 설립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거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내면 이제 데이터청을 어떻게 설치할지 등 이제 추후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달 초에 이제 민주당이 이 데이터청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거라고 오늘 오전에 한 경제지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제안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또 경제혁신위를 출범시켰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이 비대위 산하에 이제 설치하기로 원래 이제 역시 이것도 한 그 비대위 1차, 2차 정도 회의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인선이 지금 좀 미뤄지다가 네. 오늘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이 경제학자 출신인 비례대표 윤희숙 의원이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걸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윤희숙 위원장은 이 KDI 교수 출신인 경제학자인데요. 이 전문 분야는 공공경제정책 쪽이고 KDI에서 그래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 약간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경제혁신위 위원 가운데 연금 분야 전문가, 이를테면 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라든지 뭐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런 분이 포함이 됐고 또 이제 보건행정 분야에 뭐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그리고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경제혁신위가 그래서 분과가 크게 3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건행정 또 연금 분야 전문가들은 함께하는 경제라는 분과에서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뭐 복지나 재분배 관련 정책을 좀 다루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나머지 뭐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이런 2개의 분과가 있는데 이 역동적 경제 쪽에서는 이제 그 실물 경제를 좀 다뤄봤던 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지냈던 이영 의원 이런 분이 들어갔고 지속가능 파트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금융 또 재정 쪽 전문가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각 분야에 경제 분야도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직장인들이 보통 출근해가지고 한 9시 10시쯤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날의 뉴스를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좀 황당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언제 영입을 했다가 언제 취소를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이게 지난 9일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이 경희대 이경정 교수를 만나서 원장직을 제안했다. 이게 한국일보가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4.15 총선에서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여연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기능 강화를 좀 당신이 맡아달라 이런 취지로 이경정 교수를 만나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당장 어젯밤에 이 이경정 교수가 이 총선 때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겼다는 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 SNS에 해당 그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차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용감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경정 교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백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런 잡음이 있는 사람을 당을 대표하는 연구소에 모셔온다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오늘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고 본인이 답을 해서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식이기도 하고 차명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쓴 글이 또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해서 아마 내용은 찾아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차마새가 어떻게 옮기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신문에서 글로 쓸 때도 참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대부분 뭐 땡땡땡 이렇게 가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당내에서는 지금 이게 보수적 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 뭔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여야 청년들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요? 예. 원래 그 정세균 총리가 뭐 모교 대화라고 목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 공론이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분야 구성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하는데요. 이를테면 지난주에는 노사정 관련으로 이제 모교 대화가 있었고 오늘은 청년들을 만나서 뭐 취업, 창업 관련 고민을 듣고 정책 지원을 약속하는 취지의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모교 대화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슈퍼스타 K 출신인 뭐 가수 박시환 씨, 또 배우 최지민 씨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청년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가 이 젊은 예술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뭐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이 막걸리 만드는 막걸리 만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양조 업체 대표로 나왔던 이제 그 청년 기업인도 나와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어렵다. 또 청년 기업인들과 이제 정부가 적극 소통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좀 젊은 청년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도 바쁜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 차원에서 의견 청취 차원에서 만나는 자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어요. 네, 오늘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최서원 씨의 제3구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 최서원 씨는 그래서 이 국정농단 관련 핵심 인물들 가운데 재판 절차가 사실상 가장 먼저 종료가 됐는데요.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에 최 씨를 구속 기소했으니까 약 3년 7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겁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서원 씨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예, 뭐
그 재판 후에 이제 그 최서원 씨 측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뭐 억울한 결과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고 호흡을 길게 갖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겠다. 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 최종심이 나온 게 이게 이게 처음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그 최종 결심 공판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예, 뭐 좀 오늘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그 최서원 씨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나왔고 앞서서는 뭐 주요 인물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뭐 예를 들면 롯데그룹 하여튼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 예, 신동빈 회장.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신동빈 회장 같은 게 나왔지만 뭐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남아 있는 재판이 더 중요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재판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한 페이지가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만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대립이 팽팽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권순정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그리고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연결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부터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가 서로 협력해서 합리적인 그 심의를 해서 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 도출을 잘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 협력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첫 회의는 분위기가 좋습니까? 일정 면이하고 그런 거기도 하지만 네. 코로나 대안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갈등을 좀 줄여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첫 회의니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물론입니다. 예. 근데 생각은 좀 많이 다르실 것 같긴 해요. 예, 이 경영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건가요? 예, 동결해야 한다는 게 거의 대다수 사용자위원들 의견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생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경영계도 뭐 물론 노동계 요구하는 쪽도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계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100% 동의하죠. 서로 양보하는 입장을 가져야죠, 차세로. 근데 지금 그러면은 사용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뭐 동결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낼 수 있는 안이 없겠네요. 물론 이제 그 동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3년 동안 거의 32% 이상 오른 그 누적 그 피로와 어려움,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또 코로나 경제 상황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가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통계로도 발표되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느끼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1.2 또는 마이너스 2.5 정도가 좀 예측되지 않습니까? OECD에서도 발표하고. 그런 세 가지 이유가 다 합쳐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감안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에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차등 적용 문제를 그러니까 원래 최저임금법 2조에 있는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 구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물어본다면 저희는 그 사업의 종류별로의 구분보다는 이제 규모별 영세 취약 근로자와 같이 공동체로 있는 취약
그 소상공인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인 미만에 대한 규모차등 문제인데 이거는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최저임금법 자체가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최저임금법에서는 저희는 차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쪽은. 아, 소상공인 쪽은요. 대기업 예, 쪽 예.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거기는 이제 각 기업별로 어려움이 있겠죠. 네. 하지만 네. 그럼 최저임금이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요. 물론 폭에 예. 따르는 부분들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 정부에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이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중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움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 핵심 필수 요건이 이제 4대 보험이거든요. 4대 보험 가입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필수 요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영세 소상공인들이 4대 보험을 왜냐하면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고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 자체도 부담이 많아서 4대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도 50%를 넘을려나?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4대 보험을 유인하는 그런 그 정책의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 지원금이 그걸 대체할 정도로 액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또 하나 그게 근본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뭐 나중 학비를 벌기 위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실버 아르바이트 분이시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이분들은 4대 보험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거를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예. 4대 보험료도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러면 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인상분에 네. 대한 부담이 상쇄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예, 기대를 예, 했는데 그거하고 예.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와 이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소상공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현실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저희는 사실 주장하기를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차라리 그 취업 근로자분들한테 직접 지원해라.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소상공인 분들은. 아, 그건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상 근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근로자한테 예. 직접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소상공인들이 법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또 그 단기 아르바이트한테 일일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예. 좀 차라리 보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저희가 100% 동의하는 거거든요.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을 예. 아르바이트를 하든 네. 지금 노동하신 분들이 노동자들이 다 예.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근로 확인서를 통해서 그거를 근로 확인서 정도로 그걸 좀 지원하게 하자.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장을 법적으로 확산해가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말은. 그렇군요. 이거는 대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혹시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 보실 때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습니까? 예, 굳이 이제 4대 보험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제도적으로 저희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4대 보험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정책을 유연한 기준과 유연한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부담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에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인하를 좀 해달라. 이런 그 인하분은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라. 차라리 이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의견을 표현해 주신 걸로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네. 네. 근데 이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법정 시한을 넘기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고시기한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고시기한이 8월 5일인데. 맞습니다. 8월 5일에 고시하려면 7월 15일
20일까지는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계산하면 이제 6월 29일이나 이 정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6월 11일이잖아요. 왜냐하면 2달, 석 달을 까먹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뭐 열심히 집중적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이거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이해관계가 대립이 첨예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법정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순정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보영 청년 유니엄 정책팀장 연결해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생각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보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보영입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이 차이가 있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최근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을 하셨다고요? 네, 청년 유니온이 초단시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0명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노동 조건을 물어봤는데요.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사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용주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명을 고용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쪼개기 고용이 여성일수록 혹은 어릴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초단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78.9%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할 때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청년 노동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 좀 지적을 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일단 내년 최저임금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제 요구안을 낼 때, 금액을 1,320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오해를 사서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에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나 시간당 임금을 1,320원을 받고 있고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게 경영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미 최저임금이 1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과 같은 논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노동자 한 5% 정도가 초단시간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해서 모두가 받자. 그렇게 되면 1,320원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협상을 통해 이 상태로 동결을 만들지 인상을 할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현 상태에서 인상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에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것만이라도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휴수당을 주 쟁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휴수당을 도대체 사용자 측, 경영계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휴수당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급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임금이 16.7%가 깎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임금의 16.7%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도 한 번도 삭감해 본 적이 없는데 임금을 16.7%를 날려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 위기를 막론하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비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거를 기본급화하자고,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초단 시간 근로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아까 이제 조사 결과를 네, 잠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 가장 저희가 좀 당황스러웠던 꼼수는요. 이제 계약서를 주당 14.5시간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으로 딱 맞춰서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초과 근로를 시켜서 그 부분은 그냥 최저 시급으로 맞춰줘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계약서상으로는 노동시간이 14.5시간이기 때문에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주로 그런 경우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점으로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뭐 올해도 이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실증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청년유니온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편의점 점주님들이나 이제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내는 문제나 뭐 임대료 같은 문제들이 물론 더 큰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이로 인해서 매우 이미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인건비까지 오르니까 더 힘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도 보도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가는 게 더 많다. 뭐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제 끄떡없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문제의 원흉이 계속 약자들로만 가는 것이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소상공인 혹은 편의점 점주님들도 당연히 어렵고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화살이 그쪽으로 돌려지기보다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한 30초 정도 네네. 남았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이거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네네. 방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제 총고용 유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에 대해서 안전망을 갖춰주기 위해서 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들도 중요한 대안이 네.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